워런 버핏은 자신의 투자 스타일이 85%는 벤저민 그레임에서 오고 15%는 필립 피셔에게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필립 피셔의 저서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셔는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로 불리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기술주 투자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필립 피셔의 투자 방식은 주관적 가치 투자에 속하고 수치나 재무 비율보다 기업의 질적인 면을 관찰하는 데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순수한 가치 투자자의 시각과는 달리 피셔는 고평가된 주식을 사는 것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싼 데는 이유가 있다고 보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현재의 높은 주가를 상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피셔는 유명한 15가지 투자 체크리스트를 제시했습니다. 기업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는 절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보유 중인 기업이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기준에 부합되는 기업으로 교체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유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원칙입니다. 이제부터 피셔의 15가지 투자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첫 번째,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충분한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향후 몇 년간 매출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가? 고프로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때 주목받았지만 제품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매출이 정체되었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주가는 90% 이상 하락했습니다. 저는 위대한 기업이라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2가지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중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는 인류 문명 발전 방향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글로벌 톱10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비차별성과 광범위한 사용자층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이 개념은 100배 주식 찾기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의 두 번째, 현재 제품이 이미 매력적이고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더라도 경영진은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을 개발하여 추가적인 매출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가? 이 말의 핵심은 기업의 현재 안주해서는 안 되고 시장은 전쟁터와 같아서 발전하지 않으면 곧 퇴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애플입니다.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1세대를 출시한 이후 애플은 끊임없이 신제품을 개발해왔고 지속적인 혁신과 고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가 애플의 성장 원동력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회사의 연구개발 투자가 기업 규모 대비 얼마나 효율적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숙한 기업은 일정 수준의 경제적 해자를 갖추고 있어 연구개발 투자 비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반면 신생기업은 시장 내 입지를 다지기 위해 많은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핏은 과도한 연구개발 비용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는 수익성 저하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버핏은 견고한 해자를 가진 성숙한 기업을 선호하지만 피셔는 성장주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피셔는 고성장주에 집중하고 기술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리더십 유지가 시장 지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는 매출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장기간 약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회사의 영업조직 역량이 업계 평균 이상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정량화하기 어렵지만 오프라인 매장 분위기를 비교하거나 고객 센터에 직접 문의해 응대 태도를 확인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셔는 고객 만족이 재구매로 이어진다고 보고 이것이 성공적인 기업의 가장 기본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장기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을 만족시키는지 판단하는 저희 방법은 직접 사용해보는 것입니다. 직접 체험할 수 없는 기업이라면 그는 그 주식을 피합니다.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바로 인지적 안전 마진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기업이 충분한 수익을 보유하고 있는가입니다. 수익률은 수익성 판단의 핵심 지표지만 피셔는 이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할 때 2가지 지표를 주로 참고합니다. 첫 번째 지표는 영업이익률, 두 번째는 EBITDA입니다. 두 번째 지표의 활용법에 대해서 별도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피서의 6번째 기준은 기업이 어떻게 수익률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고 있는가입니다. 이익은 매출에서 비용과 지출, 세금을 차감한 최종 수치입니다. 수익률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수익 확대와 비용 절감을 의미합니다. 수익 확대란 매출 증가, 신제품 개발, 고객층 확장 등을 포함합니다. 비용 절감은 생산비용 축소, 경상비 지출 억제 등을 말합니다. 기업의 수익률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제 방식은 재무제표를 통해 원가, 비용 비중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7번째 기준은 회사가 우수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입니다. 피사는 훌륭한 기업이라면 노사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고용 분쟁을 원활히 해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직원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기업이 밝은 미래를 가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직원은 기업의 자산이고 이들을 존중하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생산성 향상의 방식이고 특히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술 기업들이 이 점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번째 기준은 기업의 실행력과 조직 관리가 우수한가입니다. 이는 기업 내 위에서 아래까지 명확한 실행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는 항목입니다. 피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먼저 조직 분위기가 건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영진은 이 회사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 직원들은 경영진을 신뢰하는가? 기업의 상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해야 합니다. 직원의 승진은 능력 기본이어야 하며 인맥이나 파벌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CEO 팀 쿡은 자주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직접 소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애플은 상하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 구조를 잘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번째 항목은 기업의 경영체계가 충분한 깊이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피서가 강조한 부분은 기업의 목표가 위에서 아래까지 일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손자병법의 표현을 빌리자면 상하가 같은 목표를 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의 하위 직원들은 회사의 비전이나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 지시에만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우수한 기업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전 조직이 자신들의 역할과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설립자가 CEO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버핏은 나는 바보도 운영할 수 있는 회사를 사야 한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바보가 경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0번째 항목은 기업의 원가 분석, 회계 통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입니다. 기업의 원가 관리는 비교적 가시적이며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 총 마진의 변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정된 마진을 유지하는 기업은 원가 통제가 잘 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회계 통제는 조금 더 은밀한데 기업의 자산과 현금 흐름의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 정보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투명하게 장단점을 드러내야 합니다. 투자자는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노력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들을 재무제표에서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추후 시간을 내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1번째, 기업이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다소 포괄적인 성격을 띱니다. 이는 치열한 시장에서 경쟁사보다 더 간단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절감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가성비를 제공하는 것. 이는 사업 성공의 핵심입니다. 12번째 항목은 기업이 단기 또는 장기 수익 전망은 어떤가? 고성장 기업의 경우 현재 수익보다는 수익 창출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당장은 적자일 수 있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경영진이 필요시 회계적인 방법을 통해 수익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수익을 공개할 때는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고 지출이 많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기업이 능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대응 불가한 상태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 분석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13번째 항목은 예측 가능한 미래의 기업의 성장을 위해 추가적인 주식 발행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장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 회사채 발행, 그리고 신주 발행은 가장 저렴한 자금 조달 수단이지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가장 불리한 방식입니다. 저는 건강한 현금 흐름을 가진 자체적으로 자금 순환이 가능한 회사를 선호합니다. 이런 회사는 외부 자금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고 무리하게 주주 이익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14번째 항목은 경영진이 기업이 잘 나갈 때는 입을 열고 어려울 때는 침묵하는가입니다. 투자자와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소통은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보를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15번째 항목은 기업의 정직성과 윤리 경영은 어떠한가라는 점입니다. 정직은 모든 비즈니스의 근본이며 도덕적 책임이 결여된 기업은 투자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기업은 투자자에게 재앙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5가지 항목을 크게 3가지 주요 영역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경영 능력, 확장 능력, 그리고 재무 통제 능력입니다. 분명히 이 15가지 질문에 모두 답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그 기업은 매우 훌륭한 기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피서는 잘 모르는 회사를 사는 것은 도박에 올인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말했습니다.